청의 요구.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 청나라는 조선에 첫 번째 요구를 해옵니다. 황제 폐하께서 가도를 정벌하고자 하시니 조선도 병력을 지원하시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인조의 반응이 아주 가관입니다. 인조는 대신들을 불러다 이렇게 묻는데요. 명나라에 몰래 이 일을 알려야 하지 않겠소? 머리를 9번이나 박아놓고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죠. 아니되옵니다, 전하. 그러다 청나라가 이 일을 알게 되면 큰일이 날 것이옵니다. 다행히 대신들이 말려서 인조의 객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그렇게 1637년 4월 9일 조청연합군이 가도의 명군을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가도에 머물고 있는 명나라 군민은 총 5만여 명. 이를 정벌하기 위해 청나라에선 명나라 출신 장수 경중명과 공유덕이 나섰고, 조선에선 장수 임경업이 병선 100척과 수군 3,000명을 데리고 지원에 나섰는데요. 처음엔 생각보다 명군이 잘 싸워서 고전을 했으나 임경업의 제안에 따라 양면에서 공격해 들어갔더니 금방 승기를 잡습니다. 명군은 무려 1만 명이나 전사했고, 승리한 조청연합군은 대대적으로 약탈과 사륙을 자행했는데요. 이때 조선군은 지금까지의 서름을 갚기라도 하듯 청군보다 더욱 무자비하게 명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했다고 합니다. 청나라의 두 번째 요구는 바로 삼전도에 비석을 세우는 것. 조선을 멸망시킬 수 있었음에도 하늘과 같이 넓은 자비로 다 죽어가는 나라를 구해준 위대한 청태종 홍타이지에게 감사의 글을 지어 비석에 새겨서 그의 공덕을 후대에까지 널리 찬양하라는 거였는데요. 인조는 문장이 좋기로 유명한 관원 4명을 뽑아 초안을 잡아 올리라 했으나, 한 명은 병 핑계를 대고서 빠지고 또 한 명은 일부러 막말을 적어서 자기 글을 쓸 수 없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이 적은 글 중 하나가 뽑혀서 조금 수정해서 비석이 세워져요. 여기서 볼 수 있듯 조선의 관료들은 항복을 한 뒤에도 청나라를 얕잡아 보는 습관을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벼슬을 기피하거나 낮은 벼슬을 선호하는 이상한 풍조까지 생겨났는데요. 오랑캐 따위에 항복한 나라에서 무슨 벼슬을 하란 말인가. 청나라에게 오랑캐 운운하면서 조정을 무시하는 건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그래도 반정 초기에도 민심이 안 좋아서 이괄의 난 때 백성들이 조정을 까는 노래까지 부르고 다녔다 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 뒤로 오랑캐한테 항복을 2번이나 했으니 백성들의 민심은 그야말로 떡락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조정에선 전쟁 끝났다고 상과 벌을 나눠줍니다. 결국 항복으로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주도권은 주화파 관료들이 쥐게 됐습니다. 그들의 뜻에 따라 척화파 관료들 여럿은 삭탈관직되고 몇몇은 유배형을 받았는데요.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남한산성에 호종하지 않았던 신하들도 삭탈관직되고, 반대로 호종을 했던 신하들은 승진을 합니다. 인조는 대표적인 주화파 관료인 최명길과 척화파 관료인 김상원에게도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최명길은 이후 인조의 총애를 받아 영의정에까지 오른 반면 김상원에게는 계속 차갑게 대했어요. 그의 형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폭약으로 자결한 걸 가지고 담배 필라다 실수한 거 아니냐고 트집을 잡기까지 했죠. 들통난 속내. 조선을 굴복시키는 데 성공한 청나라는 이제 다시 명나라로 눈을 돌립니다. 청나라는 앞서 항복할 때 약속했던 것처럼 조선에다 파병을 요구하는데요.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것이니 병사 5천을 보내시오. 하지만 인조는 흉년 핑계를 대며 순순히 군사를 보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화난 홍타이지가 호통을 치자 겁에 질려서는 부랴부랴 군사 300을 보내는 인조. 그러면서 뒤로는 몰래 명나라에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인진 몰라도 이 사실을 알아낸 청나라는 조선군을 다시 돌려보내는데요. 이듬해가 되자 이번엔 수군 파병을 요청해오는 청나라. 그런데 고의인지 우연인지 청나라에 보내기로 했던 배 여러 척이 난파돼 버립니다. 청나라는 조선이 명나라와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그러나 물증이 없어서 딱히 책임을 묻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디선가 척화신중 김상원이 가장 드셌다는 얘기를 들어서인지 김상원을 청으로 압송해서는 잡아다 가두어버립니다. 한편 그즈음 청나라의 영원성 전투에 참전하게 된 조선군. 조선군은 여기서도 자꾸만 수작을 부리는데요. 포탄 대신 공포탄을 쏘고 화살을 쏠 땐 화살촉을 빼고 쐈으며 우연인 척 병선을 풍랑에 떠나보내버리는 등 명나라를 공격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미 청나라의 기세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청나라는 결국 영원성까지 함락시키고 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명나라 병부상서, 그러니까 조선으로 치면 병조판서죠. 이 병부상서가 청나라에 투항하면서 그동안 조선이 몰래 명나라와 소통했던 정황이 발각되고 맙니다.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어서 그동안 처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증까지 나왔으니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청나라는 명과의 소통에 관계된 자들을 줄줄이 압송해 옵니다. 최명길 등 명과의 소통에 관계된 자들을 전부 잡아보내라. 근데 어째서 주화파의 대표격인 최명길이 여기서 등장할까요? 가도가 함락된 뒤로 명나라와 조선이 공식적으로 연락할 수단이 끊기자 명나라는 슬그머니 서해안에다 배를 보내봅니다. 생각 있으면 눈치껏 행동하라는 거죠. 이때 최명길은 영의정에 올라 있었는데 그가 눈치를 딱 까고는 스님을 보내서 명나라랑 교류를 이어가요. 이미 청나라가 중원의 세주인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시기도 한참 지났는데 어째서 최명길은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어쨌든 이 일이 발각되면서 최명길은 청나라에 압송되고 맙니다. 최명길은 청나라에 가서도 이 일은 인조와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독단으로 행해진 일이라면서 혼자서 모든 일을 책임졌는데요. 그렇게 김상원과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된 최명길. 척화와 주화의 대표로서 전쟁 중에는 누구보다 열렬히 싸웠던 둘이지만 이렇게 한 감옥에 갇혔더니 정이 든 걸까요? 야사에 따르면 이때 이 둘은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합니다. 백성이 짊어진 고통. 패전국의 고통은 조정뿐 아니라 백성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니, 사실 힘든 걸로 치면 백성들이 훨씬 힘든 삶을 살게 됐어요. 전쟁 중에 청군은 수많은 조선인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적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수십만이라는 기록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조선이 항복을 할 때 홍타이지가 내건 조약을 보면 군중의 포로들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돌아간다면 이들을 체포해서 다시 청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만일 포로를 데려가길 원한다면 속전을 바치고 데려가도록 하라. 라는 조약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은 청나라로 잡혀갔던 조선인이 도망쳐와도 다시 잡아다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조약에 써져 있듯 합법적으로 포로를 데려오려면 돈으로 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양반들이 눈치 없이 지 자식만 데려오겠다고 아무리 비싸도 값을 치르니 속전값은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중간에 중개를 해서 이윤을 남겨먹는 장사꾼까지 등장하는데요. 처음엔 열량이면 포로를 데려올 수 있었지만 계속 가격이 오르더니 이성구라는 인물은 무려 1,500냥이나 내고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러자 이 사태에 대해 최명길이 한마디 하는데요. 부유한 자들이 비싼 값을 치르고 제 자식을 데려오는 탓에 많은 포로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따라서 속전값이 최대 100냥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가를 정하여 아무리 부유한 집안일지라도 그 이상의 값을 부르면 속환을 포기하게 하시옵소서. 더 큰 문제는 바로 돌아온 여인들의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청으로 잡혀갔다 돌아온 여인을 일컬어 귀환할 때 환자에 고향할 때 향자를 붙여 환향녀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이들을 낮잡아 부르기 위해 환양년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라 여성의 정절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데 한번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인이 정절을 지켰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정절을 지키기 어려웠겠지만 문제는 이들이 돌아왔을 때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려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단 건데요.
사대부들은 대놓고 환양녀를 더럽혀진 여인이라고 천대했고, 돌아갈 집을 잃은 여인들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조정에서는 환양녀를 며느리로 둔 신하들은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환양녀를 딸로 둔 관료들은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인조가 섣불리 결정을 못하고 머문거리자 최명길이 또 한마디 하는데요. 이혼을 허락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혼을 허락하신다면 백성들은 더 이상 포로로 잡혀간 여인들을 속한하지 않으려들 테고, 결국 돌아올 길을 잃은 수많은 여인들은 이 역에 귀신이 되고 말 것이옵니다. 외란 때도 한 종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아내와 이혼을 하게 해달라 했으나 선조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당대의 명신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사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인륜 어쩌고 하면서 더럽혀진 여인과는 절대 같이 살 수 없다고 부르짖는 관료들, 심지어 아까 지아들 1,500냥 주고 데려온 이성구 있잖아요. 걔 때문에 속한가 폭등해서 많이 못 돌아왔다고 했던 그놈이요. 그 이성구란 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도 역적의 딸과는 이혼을 허락한 적이 있사옵니다. 단지 역적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온데, 심지어 제 몸을 더럽힌 여인은 이보다 사태가 더 심각하오니 이혼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러나 다행히도 인조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룩한 유학자들께서 어디 왕 따위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겠습니까? 표면상으론 이혼을 안 해도 죄다 새로 장가를 들었고, 환양녀와 재결합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시대상 어쩔 수 없다 해도 이 부분은 정말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